여러분은 두려움과 마주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직전 혹은 낯선 환경에 발을 들이려 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지의 세계를 앞에 두고 망설입니다. 안전한 일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한 걸음 내디디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하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이루지 못한 꿈이나 시작하지 못한 도전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책 인간의 대지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텍쥐베리는 사람이란 일단 사건에 휘말리면 더는 겁을 내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오직 알 수 없는 것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말한 거거든요. 막상 부딪혀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제서야 그 미지의 것이 더는 미지가 아닌 법이니까요. 마치 어두운 방도 불을 켜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듯이 두려움은 행동으로 맞설 때 비로소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죠.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하고만 싶어서 스스로를 작은 안전지대에 가둬버리곤 하고요. 회사에서 늘 같은 업무만 반복하며 창의적인 도전을 피하는 사람,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해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생텍쥐베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마치 스스로 누워버린 잠든 음악가나 시인에 빗대어 경고합니다. 아무도 그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고 당신을 빚은 흙은 말라버렸다. 이제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가도 시인도 천문학자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텍쥐베리의 이 문장은 정말 울림이 큽니다. 도전을 피한 채 안주하는 삶이 계속되면 우리의 내면에 숨쉬던 빛나던 가능성들이 그렇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를 통해서요, 두려움을 넘어 도전에 나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 한 편의 감성 다큐멘터리이자 자기계발 에세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실제 일상의 작은 예시들과 함께 생텍쥐베리가 직접 겪고 써내려간 글귀들을 어우러뜨려서요, 마치 친구에게 듣는 이야기처럼 편안하면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두렵지만 간절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를 얻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에서 출발합니다. 생텍쥐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어린 왕자의 작가이기도 하지만요, 그 전에 위험을 무릅쓴 비행사였습니다.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사랑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우편 비행기 조종사로 하늘을 누볐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삶은 늘 모험과 위기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1935년 파리에서 사이공까지 비행 기록에 도전하다가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기도 했고요.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한동안 끝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해야 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없이 지내며 신기루, 환청에 시달리다가요, 나흘째 되던 날 현지 베두인에게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요. 훗날 그는 이 사막 조난 경험을 인간의 대지에 정말 생생히 담아냈고요. 이 책은 1939년에 출간되어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장르로는 자전적 에세이이자 철학적인 성찰이 담긴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이에요. 생텍쥐베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 비행하면서 겪은 극한의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엮여 있죠. 이 책에서 그는 하늘과 대지를 오가며 느낀 인간의 존엄과 용기, 책임 같은 가치를 정말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특이한 점은요, 그의 문장이 마치 시처럼 서정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사막의 고요함, 밤하늘의 별빛, 폭풍 속의 두려움 같은 장면들이 눈앞에 막 그려지고요. 그 속에서 인생에 대한 통찰이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대지 속으로 들어가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챕터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물음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두려움이죠. 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먹을까요? 여기 직장인 A씨의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평소에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나오는 일이 무서워서 몇 년째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르고요. 사업했다 망하면 어쩌지? 생활비는? 지금 회사 그만뒀다가 다시 못 들어가면? 하루하루 꿈을 미루며 지내다 보니 그는 점점 자신감도 잃고 삶이 무미건조해져 갔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채 불안에 갇혀 지내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두려움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죠. 우리 뇌는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상황을 최악으로 그려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알 수 없는 것만이 사람을 겁나게 하니까 누구든 거기에 맞서기만 하면 그것은 더는 미지의 것이 아니야. 실제로 공포 심리 실험들에서도요. 막연한 공포가 현실의 고통보다 사람을 더 크게 위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령 어둠 속에서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겁먹은 아이는요. 불을 켜서 방을 확인하는 순간 금세 안정을 찾아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이처럼 막연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직접 부딪혀보는 용기겠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많은 곳에서 혼자 발표하는 것이 두렵다면 일부러 사소한 모임에서부터 발표 역할을 맡아본다든지 두려운 상황을 단계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죠. 처음엔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겠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무대 위에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증언하듯 해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그 깨달음이 따라옵니다.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한번 맞서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요. 롤모델을 떠올리는 겁니다. 힘겨운 도전에 성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몸담았던 그 항공업계에서도요. 폭풍과 안개, 눈보라를 헤치며 비행에 성공한 동료들의 일화가 일상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와 동료들은 폭풍우를 만날 때면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해냈으니 나라고 못할 게 뭐야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미 그 길을 걸어간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저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끝으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요.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기만 하지 말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도대체 뭔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과연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설령 일어난다 해도 내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파국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답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면요. 두려움의 실체가 명확해지고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두려움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일단 한번 맞서 보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기의 랜턴을 손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의 추위가 거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 차가웠던 모래알들이 금세 불타오르는 연기를 머금습니다. 삽시간에 공기는 뜨겁게 달궈지고 바람 한 점 없는 사막은 마치 거대한 가마솥처럼 변하죠. 이제 물 한 방울 없이 그 한낮의 사막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목은 타들어가고 의식이 아득해지며 물의 소중함을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생텍쥐베리는 바로 그런 극한의 경험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1935년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추락으로 리비아 사막에 조난당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직접 들어볼까요? 물, 너는 맛도 없고 빛깔도 향기도 없다. 너는 정의할 수가 없다.
너는 알지 못하는 채 맛보는 물건이다.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너의 은혜로 우리 안에는 말라붙었던 마음의 모든 샘들이 다시 솟아난다. 네, 생사의 경계에서 그가 발견했던 진실은요, 우리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물 한 모금의 가치였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임을 깨달은 거죠. 평소 같았으면 아무 맛도 향도 없는 평범한 물이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 마신 그 한 모금의 물은 그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막에서 구조된 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나 돈, 지위 같은 것들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어요. 대신 당연하게 누리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시원한 한 잔의 물, 동료들의 따뜻한 목소리, 하늘의 해와 별. 그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모금의 물이 가르쳐 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비슷한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심한 병을 앓고 난 사람이 평범한 일상의 건강함에 감사하게 되거나 정전이 되고 나서야 정기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그 감사함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생텍쥐베리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사막에 던져보라고 권유하는 듯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막에 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일 테니까요. 사막에서의 생존 경험은 생텍쥐베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해주었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의 말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네, 샘, 곧 희망과 본질을 뜻하겠죠. 우리 삶에도 때때로 모래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 보이고 희망의 물줄기가 말라버린 듯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분명 삶의 샘이 숨어 있다는 메시지를 생텍쥐베리는 자신의 체험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눈앞에 고난이 거셀수록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깨달음도 깊어지는 법이죠.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생텍쥐베리가 깨달은 물의 귀중함처럼 저도 여러분도 역경을 통해 성장합니다. 만약 지금 힘겨운 사막을 걷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모래바람 끝 어딘가에 샘이 있다. 그 희망의 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도 가장 소중한 값진 깨달음이 오아시스처럼 나타날 겁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가 불타는 노을 아래 선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해발 7,000m의 봉우리들,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 이제 그 산맥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한 남자를 상상해 봅시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속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한 인간. 이 장면은 인간의 대지에 등장하는 기욤의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생텍쥐베리의 동료 조종사 앙리 기욤메가 겪었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남미, 베테랑 조종사였던 기욤메는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 새 항로 개척 임무를 띠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센 눈보라 속에서 그의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죠. 무려 해발 6,500m 상공에서 추락했는데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혹독한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주변은 깎아지는 절벽과 눈더미뿐, 식량도 장비도 없이 그는 눈보라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은 금세 동상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살겠다는 의지 하나로 극한의 고통을 견디며 걷고 또 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이 몰려왔어요. 눈 덮인 산맥에는 인적 하나 없고 구조대도 그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7번째 날이 되자 기욤메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만 같았죠. 그 순간 기욤메의 머릿속에 아주 의외의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보험금 문제로 법적으로 사망 인정받기까지 4년이나 걸리겠지. 여름에 눈이 녹으면 내 시신은 진창에 섞여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 거야. 자신이 발견되지 못한 채 사라질 운명을 상상한 겁니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었자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곳을 향해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떼었죠. 기요메는 이후 사흘 밤낮을 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야윈 몰골로 눈 덮인 산길을 비틀거리던 기요메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겨울에 안데스는 절대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던 그 혹독한 산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생환이었죠. 생텍쥐베리는 이 기요메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역설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그렇게까지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기요메 본인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낸 일을 맹세컨대 어떤 짐승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이건 인간만이 가진 의지의 힘을 보여주는 말이죠. 배고프고 추운 짐승이었다면 몇 시간 만에 털썩 주저앉아 죽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정신력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강인한 체력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투지가 그들을 버티게 한 거죠. 이는 우리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도 적용됩니다. 살다 보면 각자 눈보라치는 안데스를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 기요메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건 바로 스스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짐승이라면 가지지 못한 위대한 정신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스스로의 삶을 위해 끝끝내 걸음을 떼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요메가 그랬듯 우리도 각자의 이유로 끝까지 통과해낸다면 반드시 희망의 아침이 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두려움과 도전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를 따라오며 사막의 깨달음, 관계의 가치, 인간 정신의 위대함, 책임과 삶의 목적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걷고 있나요? 아마 저마다 다른 인생의 풍경 속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누구는 평탄한 초원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거센 바람 몰아치는 사막이나 눈몰아치는 산길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방향과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생텍쥐베리가 그랬듯 내면의 오아시스를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새로운 도전의 길이 펼쳐져 있다면요, 부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알고 보면 크지 않아요. 문득 생텍쥐베리가 했던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폭풍이 너를 때려 눕히려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들이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어. 생텍쥐베리는 책의 말미에서 이런 통찰을 남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저 인간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죽어가는 모차르트이다. 오직 정신만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네, 우리 내면의 모차르트, 즉 타고난 아름다운 그 가능성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두려움에 지고 안주해버리면 우리 안의 모차르트는 점점 소리 없이 죽어갈 겁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하나씩 지펴졌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걷고 있나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디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앞길에 별빛을 따라가시기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